뉴스타트 건강 한 스푼. 이번 시간에는 위장 질환 중 하나인 역류성 식도염의 예방과 치료, 재발 방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설교를 하는 도중에 입에서 침이 과다 분비되며 목소리가 쉬어버리는 경우가 몇 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한두 번 있더니 또 어느 정도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있는데 타는 듯한 가슴 통증으로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금방이라도 목에 구멍이 날 것처럼 아픈 통증이 짧은 시간 이어지더니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날 목소리가 쉬어버려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부터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기분 나쁜 가슴의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자다가 가슴이 아파 잠을 깨는 횟수가 늘어났고요. 식사 시간 물을 함께 먹지 않으면 음식에 잘 내려가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기가 걸린 것도 아닌데 헛기침이 계속 났습니다. 코로나가 사회를 흔들던 지난 3년 동안 저는 헛기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본의 아니게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질병에 걸렸던 것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역류성 식도염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역류성 식도염을 극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역류성 식도염이 무엇일까요? 역류성 식도염은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가슴 쓰림, 목 이물감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하여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30년 전까지만 해도 역류성 식도염은 우리나라에는 보기 드문 질환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위장 질환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같은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질환이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0년 한 해 동안 위염 그리고 십이지장염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305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36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2020년에는 위염 및 십이지장염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와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각각 463만 명으로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위염과 십이지장염 환자가 1.5배 증가하는 동안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13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외래 진료를 가장 많이 받는 질병 순위에서도 역류성 식도염은 2000년 78위에서 20년이 지난 지금 7위로 올라서 있습니다. 위염과 십이지장염보다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므로 현재 우리나라 대표 위장 질환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증상은 또한 다양합니다. 가슴 쓰림, 목 이물감 등 위산의 역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나는 증상부터 이것이 만성화되면 만성기침, 치아, 우식 등 많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런 것도 역류성 식도염 때문이었다고요? 하며 놀라는 증상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문제는 역류성 식도염은 식습관, 삶의 방식,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삶을 개선하지 않으면 완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증상이 나아지지만 10명 중 8명, 9명은 치료가 끝나고 1년 안에 재발하고 맙니다. 재발을 한 경우에 증상이 더 악화되게 되고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발병했을 때부터 증상을 치료하는 동시에 식습관 교정 등 복합적인 돌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이 역류성 식도염이 나타나는 이유를 빠르게 찾아내서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까요? 역류성 식도염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병하게 됩니다. 다양한 증상들이 얽혀 있는 증상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크게 식도의 기능 저하,
위의 기능 저하, 과도한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식도의 기능 저하입니다. 식도는 역류에 방어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산이 역류하면 재빨리 연동운동을 통해 역류물을 다시 위로 내려보냅니다. 평소에는 하부식도 조인군이 꽉 조이고 있어 역류물이 올라오지 못하게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들에 문제가 생기면 식도가 위산에 자주 그리고 오래 노출되어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둘째로 위의 기능 저하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어 위에 가득 차게 되면 위의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위의 압력이 높아지면 역류가 더 잘 일어나죠. 그래서 과식은 역류성 식도염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임신을 하고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궁이 커지며 위를 압박해 위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꽉 조이는 속옷이나 바지도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위는 1분에 3번 정도 연동운동을 통해 음식물을 십이지장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위의 기능이 저하되어 연동운동이 이보다 느리거나 약하면 위 속의 음식물이 십이지장으로 제때 배출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위 속의 음식물이 정체되어 있으면 식도로 역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또한 위 내용물이 많은 만큼 역류물의 양도 많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우선 스트레스는 말초신경계와 중추신경계의 반응을 강화시킵니다. 스트레스가 과도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집니다.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신경으로 심장박동과 감각기관을 조절하고 위와 장, 소장을 움직이며 호흡과 생식기능을 모두 관리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보면 침이 고이고 긴장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모두 자율신경의 조절 때문입니다. 자율신경이 있어서 우리 몸은 외부의 자극에 대응하여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서로 반대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부교감신경이 비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교감신경이 비활성화되게 됩니다. 시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중 한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다른 한쪽이 이를 막아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교감신경은 다급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활성화됩니다. 우리 몸을 각성시켜 상황에 빠르고 강하게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는 안정이 필요하다 하고 판단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몸은 이완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부교감신성은 저하되어 상황에 대응합니다. 문제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지속될 때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교감신경도 계속 활성화되게 됩니다. 심장이 계속해서 두근거리고요. 호흡이 계속 빨라집니다.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죠. 혈액이 뇌와 심장에 집중되는 만큼 위와 장은 활발하게 기능하지 못합니다. 소화와 배변 활동이 저하되는 것이죠. 즉, 과도한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깨트리고 위와 장의 기능 저하로 이어져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인은 부절제한 식습관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평소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류성 식도염 유병률의 변화만 봐도 알 수 있는데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역류성 식도염은 드물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유병률은 2에서 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였고
우리 식탁에서도 잡곡밥, 나물 반찬은 많이 사라지고 고기를 비롯한 기름진 음식이 많아졌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카페라고 할 만큼 카페인도 일상생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배달업이 발달하면서 클릭 한 번이면, 터치 한 번이면 새벽에도 맛있는 치킨이 우리 집으로 배달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와 동시에 역류성 식도염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고지방식, 카페인, 야식은 모두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 요인인 동시에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사의 치료와 약 처방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치유함을 입으려면 생활 습관의 교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다가 혹시 나도 역류성 식도염은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은 크게 역류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과 역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몬트리올 정의에서는 가슴 쓰림과 산 역류를 전형적인 증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두 증상은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대부분 겪는 증상이자 역류성 식도염에서만 주로 나타나는 특정적인 증상입니다. 비전형적인 증상으로는 가슴 통증, 목 이물감, 연하곤란, 연하통 등이 포함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장기간 지속되면 기침과 천식, 후두염, 치아 까짐 등의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 다양한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가슴 쓰림이나 산 역류 없이 가슴 통증만 나타나는 일부 비전형적인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자가진단표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옆에 문항을 보고 점수를 계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의 총합이 8점 이상이라면 역류성 식도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나요? 내가 역류성 식도염이구나 충격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와 함께 이제부터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의 질문을 통해 요약하여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3가지 질문은 첫째, 무엇을 먹을까? 둘째, 어떻게 먹을까? 셋째, 어떻게 생각할까?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먹을까?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근본적인 치료 중 하나는 식이요법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 3가지를 조심하면 됩니다. 첫 번째,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는 음식을 회피하고요. 두 번째, 가슴 쓰림을 유발하는 음식을 회피합니다. 셋째, 하부 식도로 위산 노출을 유발하는 식이 습관을 고치는 것입니다. 피해야 하는 음식과 권고하는 음식을 알려드리오니 잠시 중지하시거나 화면을 캡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저서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값비싼 식품들을 사용함으로 건강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과실들과 곡식들과 채소들로 된 단순한 식품들을 사용하는 동안 보다 더 나은 건강을 누릴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먹을까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음식과도 상관한 연관이 있지만 그 음식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도 연관이 깊습니다. 야식을 즐긴다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식사를 빨리 하거나 몰아서 한꺼번에 많이 먹는 습관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먼저 저녁 식사 시간의 상관관계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과 역류성 식도염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4시간 이후에 잠자리에 드는 환자들에 비해 3시간 이내에 잠자리에 드는 환자들은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에 7.4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녁을 언제 먹느냐보다 마지막 식사와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시간 간격이 역류성 식도염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최근 들어
20대의 역류성 식도염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와도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코로나 이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일이 증가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배달 음식은 야식이 먹고 싶을 때 주문했고 가장 많이 주문한 음식은 치킨이었습니다. 치킨은 기름에 튀긴 음식이라 그 자체만으로도 역류성 식도염에 좋지 않은데 게다가 야식으로 먹으면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엘렌 G 화이트에 져서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79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만일 저녁 식사를 보통보다 1시간이나 2시간 일찍 먹게 되면 위가 새롭게 지어지는 무거운 짐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위가 먼저 먹은 음식을 아직 처리하지 못한 거로 새로운 일을 위한 활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식사량과 식사 속도의 상관관계입니다. 위가 늘어날수록 일과성 하부식도 조인근 이완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음식물을 적게 먹을 때보다 많이 먹을 때 일과성 하부식도 조인근 이완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속쓰림이나 역류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식보다 몰아서 먹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쁘게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아침은 피곤해서 밥맛이 없고 그래서 아침을 먹지 않습니다. 점심은 바빠서 대충 때우고 저녁을 푸짐하고 여유롭게 즐깁니다. 이 경우 하루 기준으로 전체 음식의 섭취량 절반 이상을 저녁에 먹게 되는 셈입니다. 한 끼 식사량이 무척 많아집니다. 게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수고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러한 자기 합리화가 더해지면 기름진 메뉴를 고르기 쉬워집니다. 기름진 메뉴를 많이 먹으니 소화가 되지 않고 역류가 일어납니다. 가슴이 쓰리면 잠을 설치게 되고 밤새 뒤척이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피곤은 더해지며 아침 식사는 보기도 싫어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면 역류가 잦아지며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식사 속도도 영향을 미칩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에게 식사를 마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드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15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5분에서 10분 만에 끝난다는 분들도 적지 않죠. 15분 이상 아침 식사를 한다는 분을 찾기가 더 힘이 듭니다. 식사를 빨리 하게 되면 덜 씻게 되고 음식물과 침의 충분한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느리게 진행됩니다. 위에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그만큼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식사는 최소 20분 이상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30회 이상 꼭꼭 씹어 삼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위도 식도도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과 식습관, 생활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런 걸 어떻게 다 지키며 살지? 한숨이 나오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그것을 따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의사협회 저널 내 과학 최신호에는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는 5가지 생활 습관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앤드루 참 박사팀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정상 체중 유지, 금연, 하루 30분간 중간에서 고강도 운동하기, 카페인 음료 줄이기, 그 다음 건강한 식습관으로 살기입니다. 첫 번째로 정상 체온 유지하며, 두 번째로 금연하며, 세 번째로 하루에 30분 정도 중강도에서 고강도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주당 3시간 운동을 할 경우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위험이 낮아졌습니다. 더불어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했을 때보다 빠르게 달리기, 수영, 테니스 등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위험도는 더 낮아졌습니다. 네 번째는 카페인 및 탄산음료를 줄이는 것이고
마지막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습관은 체중입니다.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경우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은 40%나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식습관은 20%, 금연과 카페인, 탄산음료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각각 10%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생각할까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류성 식도염은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생활 습관은 노력하면 되겠는데, 생활 습관은 답이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인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만병의 양약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안 받아야지 한다고 안 받아집니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공부하고 시험을 치고 면접을 봐서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숙명이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모진 말을 들어도 그로 인해 교감신경의 계속적인 활성화로 소화불량과 위액이 역류하더라도 내 자식들을 바라보며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이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의 1순위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저항성을 키우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스트레스의 저항성을 키우며 내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먹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더라도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의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엘렌 G 화이트에 져서 가정과 건강과 시대의 소망에서 삶에 지친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심한 걱정과 무거운 짐과 의무에 눌려 있다. 그러나 그대의 업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고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대에게는 예수님이 더욱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마음 상한 자와 근심하는 자들, 희망에 시든 자들, 세속적인 기쁨으로 영혼의 갈망을 가라앉히려고 힘쓰는 자들을 보면서 그분 안에서 모두 쉼을 얻도록 초청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걱정과 근심, 분노와 좌절을 모두 가지고 나와 예수님에게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육체적 건강과 마음의 평안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시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질환별 채식 요리, 위장에 좋은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장관이 하는 일은 음식물 소화, 영양분 흡수, 노폐물 배설입니다. 오늘 양배추 요리에 필요한 재료: 양배추 2분의 1, 레몬, 올리브유, 소금, 당근, 자소엽, 영양효모, 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양배추는 전용 채칼로 썰고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얼음물에 담가서 건진다. 곱게 썬 당근을 양배추와 함께 올리브유와 함께 소금을 약간 넣고 묻혀서 올리고 그 위에 자소엽을 뿌리고 부족한 영양효모를 양배추 위에 뿌리고 아몬드를 잘게 곱게 부수어 위에 올려내면 됩니다.
오늘은 위장에 좋은 양배추 요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